범인으로 만들어 놓고 범인으로 그냥 확신하면서 그냥 수사나 재판 과정이 다 그냥 목적이 정해져 있는 그냥 절차는 형식뿐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모든 재심 사건이 그랬었습니다. 절차와 형식이 강조되고 그 절차 과정에서 조금 세세하게 살펴봤다면은 얼마든지 억울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례들이었거든요. 다 무시되다 보니까 결국 목적만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독방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독방 영상을 캡처한 사진 같아요. 이거 불법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문제 제기를 못합니다. 왜냐? 조두순은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소름 돋는다.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 이제 가짜 뉴스까지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과정의 의미라는 것은 뭔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 뭔가 과정에 합류하고 싶어지고 함께하고 싶어지는데 사실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결국 실패를 하더라도 어떤 과정에 함께한다라는 것은 훗날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걸 우리는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준영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목적이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실적과 효율이 강조되는 사회, 1등이 강조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걸 도로의 논리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셔요. 도로라는 것은 빨라야 되고 속도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길의 철학이 강조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길이라는 꼬불꼬불 하잖아요. 꼬불꼬불 하고 속도는 느리지만 가면서 함께 갈 수가 있고 뒤처지는 사람 이렇게 세워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업고 갈 수도 있고 또 지나가면서 뭐 이제 곧 이제 코스모스 많이 보이는데 코스모스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비가 오면 잠시 피해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외받는 가치와 사람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절차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디언들도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어느 시점에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본인들이 달려온 길을 돌아본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미처 영원히 따라오지 못했을까봐라고 합니다. 목적만 있으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돌아보게 되어 있고요. 그게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형식화된 사례들은 재심 사례가 그랬었어요. 재심 사건이 절차와 과정이 다 무시됐어요. 범인으로 만들어 놓고 범인으로 그냥 확신하면서 그냥 수사나 재판 과정이 다 그냥 목적이 정해져 있는 그냥 절차는 형식뿐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모든 재심 사건이 그랬었습니다. 절차와 형식이 강조되고 그 절차 과정에서 조금 세세하게 살펴봤다면은 얼마든지 억울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례들이었거든요. 다 무시되다 보니까 결국 목적만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비난하는 사람이죠. 모두가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해요. 별장에서 접대를 받고 그리고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못된 행동을 했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그 당시 처벌받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뇌물죄라는 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요구되는 어떤 범죄인데 그것의 입증이 사실 어려웠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론적으로 그때 수사 제대로 했으면 처벌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법리적인 어려움, 사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겼잖아요. 대가성, 직무관리성 따지지 않고 공직자가 돈이나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근데 김영란법 없었어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이 사람이 무죄를 받잖아요. 다들 의아해 하셔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받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서 무죄받은 부분이 또 있거든요. 무리한 수사와 기소,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목적이 정해진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되고 이 사람의 억울한 부분은 봐줘야 되는데 그냥 처벌의 어떤 목적만 앞섰다 보니까는 그런 과잉 수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면서 왜 이 사건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과정이 무시돼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제10이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제가 주인공은 아니죠. 정우가 주인공이죠. 정우가 저를 꼭 동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우라는 이 배우 연기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또 멋지게 변론하는 것 같은데 이 장면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도 함께 하냐면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 사건을 도왔고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자세히 비췄다면 이분들이 또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제가 흐릿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목적이 강조되다 보면 주인공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은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중시되면은 함께한 사람, 개개인이 다 주목받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다 아름답고 개개인의 노력과 헌신이 다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데 과정이 무시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흐릿하게 정리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조두순, 아주 못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변호를 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목적이 강조되면서 발생하는 어떤 폐해와 문제를 함께 봤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부터 이제 불안감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가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독방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독방 영상을 캡처한 사진 같아요. 이거 불법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문제 제기를 못합니다. 왜냐? 조두순은 나쁜 사람이니까. 출소할 때 또 7년 지나면 감시도 못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자발찌를 7년 동안 차거든요. 7년 지나면 이런 위험한 범죄자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소름 돋는다.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 이제 가짜 뉴스까지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팔굽혀펴기 1000번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체력을 키우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출소자 중에 누가 거짓말한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검증, 그리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짜 뉴스도 그냥 문제 없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누가 문제 제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결국 또 이렇게 혐오와 분노가 장사가 됩니다. 유튜버들이 출소한 교도소부터 조두순이 생활할 집까지 생중계를 하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면 제가 쳐들어가겠습니다 얘기하고 카메라를 막 들이대고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서 또 어느 구석진 곳에 치안을 살펴야 될 경찰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이게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다 사회적 손실이에요, 사실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준다라는 거 장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와 혐오가 장사가 되고 조두순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의하게끔 만드는 이런 어떤 부작용들. 팔다가 못 팔았지만 잊지 말자 세월호 나오는데 잊지 말자 조두순 왜 못 만들어? 누군가 이렇게 후드티도 만들었나 봐요. 장사가 되니까. 이렇게 분노와 혐오가 장사가 되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조금도 위로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늘 그냥 당시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무도 진정성 있는 배려를 못했다는 거죠. 기자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인데 그냥 장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조두순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그렇게 많이 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조두순 집 근처에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잘 가르쳤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를 보내겠어요. 절반 가까이 원생들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거 다 사회적 손실 아니겠습니까? 목적만 강조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인권이나 피해자의 문제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다들 하루라도 빨리 막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다 보니까 정작 살펴야 될 어떤 가치들,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조두순이 12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잖아요. 교정교화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행영법 제1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언론, 시민단체, 많은 국민들이 12년 전 조두순과 지금의 조두순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다들 분노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교정교화의 목적, 행영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은 우리가 고민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조두순을 교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교도관들의 어떤 노력에 대한 평가는 조금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함께 비난했고 함께 혐오했고 함께 분노했다라는 거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조두순도 바뀌었는지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전혀 없이 교정교화를 얘기한다?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타깝게 사고로 희생된 아이입니다. 그 부모는 내 자식의 안타까운 죽음을 그냥 소비하고 싶지 않았겠죠. 다른 집 자식들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을 얘기했던 건데 공론화 과정에서 물론 속도, 사고 당시 속도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 갖고 이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나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민식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을 만들었거든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법의 또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민식이 놀이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중처벌을 하다 보니까 합의 과정에서 굉장히 사고를 낸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금전적인 지출을 하는 바람에 그게 사실 정당한 합의금이 아닌 과한 어떤 합의금을 받는 수단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또 이 법조인들이 또 관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식이법이 매우 문제점을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속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아마 이 교통약자를 지키는 어떤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한 법이었고 우리가 잘 개선해 나가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많이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가치에 대한 어떤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식이 부모가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고 또 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죠. 큰 사건이 좋지 않은 법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큰 사건이 너무 몰입하다 보면 과정이 무시된다는 거죠. 윤창호법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헌 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위헌으로 결정돼서 재심이 지금 진행되는 사건들이 꽤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잖아요.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라는 거 의미 있죠. 음주운전을 막아야죠. 하지만 너무 과잉 처벌을 하다 보니까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과하게 처벌한다. 전과가 그냥 뭐 얼마 그 시기에 간극 없이 그렇게 전과가 있다라면 과중 처벌해야겠지만은 굉장히 긴 간극이 있을 때는 이건 무리한 어떤 처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앞다투어 법을 만들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하는 일이 벌어진 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 법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그게 또 성과가 되다 보니까 너나 나나 법을 그냥 그렇게 큰 고민 없이 그냥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 피해로 결국 우리가 짐지어야 될 어떤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나 절차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심리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합헌 판단 나왔었습니다. 2대 7, 4대 5. 근데 이번에는 지금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는다면은 모든 사형수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합헌 판단, 2010년도에 나왔던 합헌 판단 이후에 사형수가 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명 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한 사형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재심을 돕는 사형수는 최연소 사형수이기도 합니다. 19살 때 사형의 원인이 된 범죄를 저질렀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되지 않은 채로 11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2011년에 발생했던 해병대 총격 사건입니다. 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자살하려고 수리탄을 던졌는데 그게 터지지 않아가지고 사형수가 됐습니다. 만약에 수리탄이 터져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은 이 사건은 군대 내의 어떤 그 부조리나 어떤 문제점이 더 부각된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 병사, 물론 가해자이긴 하지만 그 병사가 겪어왔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살아남다 보니까 사형수가 됐고 정말 이상한 어떤 그 정말 사이코패스로 그렇게 규정 지어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런 어떤 어떤 문제도 보이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사형수와 최근에 한 1시간 반 동안 접견했습니다. 이 사형수가 제게 1시간 반 동안 했던 얘기는 제게도 충격이기도 하고 저를 반성하게끔 만든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제게 한 12장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준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라요. 2011년 7월 4일 제가 총기 난사를 하기 전,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인간들이 또 군대 조직이 해병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얼마나 가혹한지 약자들에게는. 나는 태어나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총격으로 4사람이 죽었는데요. 4사람 중에 또 일부는 사실 이 친구한테 잘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도 자기가 왜 그 사람을 쐈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흥분 상태, 분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정신을 잃고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까? 19살에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11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데 내게는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참 저는 11년 동안 여기 살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대인관계를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의식과 행동 결정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나는 놓쳐버린 타이밍에 후유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게 내 끔찍한 행동과 연결이 된다.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집단 괴롭힘,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약한 내가 뭔가 좀 변해보고자 해병대를 갔는데,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갔는데, 국가가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군대에 갔는데, 하지만 나는 좀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해병대를 갔다가 지원했는데, 그 해병대에서 내가 기수회를 당하지 않고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출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지휘관이 자신의 어떤 지휘의 어떤 흠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전출을 보내줬다면, 그리고 내가 당했던 가혹행위를 얘기했을 때 나를 따돌림하지만 않았다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 만약의 순간에, 그 과정의 순간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줬다면, 그런 환경이 개입됐다면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여기 군대에서 이 큰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 경찰서 한 번 안 갔는데, 표창원 교수를 롤모델로 생각하고 프로파일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책을 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완전히 다 망가졌다고.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질 않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제게도 희망은 있었다. 그 고통 속에서, 성장 과정에서 상처받을 때 나를 감싸줬던 외할머니가 있었다. 그 외할머니가 군 복무 중에 또 돌아가셨거든요. 살아계셨다면 달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과정이죠.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친구는 제게 이런 얘기 했어요. 11년 동안 복무하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연예인 병사도 만났죠.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친하게 지내면서 했던 얘기예요. 야, 너 참 좋은데 나는 너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 네가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을까 이제까지. 근데 사실 너는 괴롭히고 싶은 외모야. 그리고 군대에서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할 때 너는 리액션이 좋아서 자꾸 때리고 싶어져라는 얘기도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저도 괴롭히고 싶었던 외모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았다라고 표현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도 반항하지 않았던 아이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의 얘기를 듣고 참 돌아봤습니다. 내가 괴롭혔던 아이가 얼마든지 정말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을 수 있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재심 사건을 할 때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기록이 없다라는 게 아쉬워요. 기록이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은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20년이 지난 후에 제게 다가왔던 사건입니다. 기록이 없는 걸 전제로, 원본 기록이 폐기된 걸 전제로 재심을 진행했었습니다. 다행히 근데 어머니께서 유품으로 이 기록 사본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 이전에는 삼중 스님이라는 분이 사형수 무기수 교화 활동하셨거든요. 구명 활동하셨거든요. 이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스님은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는 책을 써서 그 안타까운 아들의 사연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 범인이 아니란 걸 내가 확신하겠다. 그리고 나는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저를 찾아오는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근데 이 책이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20년이 훨씬 지났죠.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일 겁니다. 근데 이 책에 이렇게 언급하셨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노력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명활동에 빛을 보지 못했던 거죠. 제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재심 과정에서 그 구명활동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30년이 지난 사건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어떤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어떤 구명활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주면
판사들이 야 진짜 억울하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당시 실패는 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구명 활동이 있었구나 라고 그 의미를 봐주시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정의 의미라는 것은 뭔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 뭔가 과정에 합류하고 싶어지고 함께하고 싶어지는데 사실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결국 실패를 하더라도 어떤 과정에 함께한다라는 것은 훗날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걸 우리는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을 것 같은 외모와 달리 해남 땅끝에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는 노하도라는 섬에 자랐고 그곳에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보길도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보길도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섬입니다. 보길도 몽돌해변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자갈해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물이 들어올 때 그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돌이 약간 들어 올려지고 물이 빠지면서 내려놓잖아요. 이 부대끼면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수만 년, 수천 년, 수십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해변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가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답답한 모습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절대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 과정 속에 우리는 아름다운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과정 속에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 이 말씀 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